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5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교재로는 82페이지에 양과로 10번 급식 및 섭식 장애인 건데요. 자, 사실 이 타이핑을 좀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필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필링 아니고요. 교재에도 필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FEED예요. 지금 보니까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feed예요. feed. 그러니까 feeding이에요. 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급식, 밥 먹는 거 급식 그 얘기예요. feeling, 느낀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보니까 타이핑의 문제가 아니라 교재의 문제네요. feed예요. feed, 먹이다. 거의 ing 붙은 겁니다. feeding and eating disorder고요. 표시를 해놔야겠네. 교재에도. 잠깐만요. 자, feeding이에요. 자, 개인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음식 섭취와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교재 보면 이식증. 이 한자어가 이상한 거의 이자에 먹는다라는 식자입니다. 이상을 먹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되는 거. 흙, 종이, 헝겊, 풀, 치약 이런 것들을 1개월 이상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인데요. 자, 이 이식증과 관련되면 이것도 역시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사회복지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이 이식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상은 없이 이상한 것만 먹으면 이식증이라고 합니다만 자폐성 증상의 중에 하나로서 이 이식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건데 어떤 걸 먹냐 하면 화단에 있는 화초를 먹답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화단의 화초예요. 화단에 이렇게 흙이 있고 화초가 있는데 이걸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우리가 뭐라고 명칭하냐면 문제행동이죠. 이게 문제행동이고 이걸 그렇다면 행동수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서 고쳐낼 거냐 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일반적인 판단의 흐름인 건데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기억하고 감동적이었냐 하면 이 시설의 사무국장님이 이 청소년의 이식증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화초를 식용으로 바꾸었답니다. 그래서 뜯어 먹고 싶은 마음대로 뜯어 먹어라.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이것은 지금 정신건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 결정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하고 관련된 우리가 실천하는 방향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관련된 굉장히 큰 통찰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문제 행동,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돼. 이런 방식의 접근을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런데 그 사무국장님은 그러지 않고 이걸 문제 행동을 보지 않고 환경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접근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린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게 식용화초를 일반 화초를 식용화초, 먹을 수 있는 화초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 행동이 아닌 겁니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과 관련된 난 감동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자의관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자기결정은 아니고요. 이식증 먹어서 안 되는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자, 다음에 반추장애. 사실 이 10번 이후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추장애 이것도 아주 전혀 흔하지 않죠.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토해내거나 되씹는 행동을 1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반추동물, 우리가 반추한다는 말의 의미는 소가 반추동물이죠. 일단 먹었던 걸 위에 넣었다가 다시 입으로 끌어와서 다시 씹고 다시 넣고 위가 한 4개쯤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추가 필요한 건데 사람이 반추한 겁니다. 소처럼 사회생활에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 뭐 그 굉장히 불편하겠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인데요. 음식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는 것을 가급적 회피하고 먹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먹거나 또는 심각한 부정적 증상, 체중 감소, 영양실조 등에 초래되는 건데요. 이름이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거식증보다는 약한 증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식, 그러니까 아주 안 먹는 건데요. 아주 안 먹, 물론 이제 지나치면 실제로 사망하기도 하죠. 근데 거식증보다는 약한 증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석 식용부진증인데 식욕부진증인데요. 오타입니다. 신경성이에요. 물론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자, 이게 거식증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음식을 거부하는,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 섭취를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실제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는 뭐 극히 드뭅니다만, 신경성 폭식증, 대개 거식증이,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신경성 폭식증과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많이 먹었다가, 신경성 폭식증인데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폭식 행동과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구토 등의 보상 행동, 그러니까 스스로 토한다거나 설사제, 이뇨제, 관장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폭식장애. 폭식 행동을 일삼으면서 폭식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만 구토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보다는 조금 약한 증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에 배설장애입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자, 배설장애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장애이고요. 대소변을 가릴 충분한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지 못하거나 적절치 못한 장소에 배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뇨증은 소변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분증은 대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각자 보기 바라고요. 자, 12번 양거로 12번으로 가면 수면 각성 장애인데, 수면은 잠자는 거고요. 각성은 깨는 겁니다. 수면은 양이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인데, 그 첫 번째 유형이 수면 장애인데요. 영어로 인솜니아. 사실은 그 이 수면 장애라는 것이 그 인솜니아라는 말의 의미는 불면증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말로 불면 장애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번역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DSM-5에는 임솜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수면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불면장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뭐 유형은 또 세부 유형이 있고요. 수면 과다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겁니다. 불면장애와 반대로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을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린 상태가 지속이 돼서, 근데 이 졸린 상태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그냥 난 졸려 피곤해 수준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수면 발작증, 이것도 다른 말로는 기면증이라는 용어가 많이 씁니다. 기면, 기자 면자, 기면증.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절하듯이 수면에 빠지는 거예요. 난 사실 그 잠을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때는 뭐 한 10분 이상 이제 그 뒤척이다가 잠을 자기도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기절하듯이 갑작스럽게 길 가다가 잠에 빠진다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주간에 갑자기 정할 수 없는 졸음이 엄습해서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잠이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여기엔 포함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 속합니다. 수업 시간에 잠이 오는 건. 근데 길 가다가 잠을 잔다거나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그것도 뭐 정상에 가깝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에 기절하듯이 잠에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수면 중에서 호흡 곤란이 자주 나타나서 수면에 큰 방해를 받는 경우인데, 이것도 코를 고는 현상의 일상적인 수준보다는 아주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인데요.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로 인해서 과도한 졸음이나 불면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인데, 이 일주기란 말의 의미는 24시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그 생물학적 주기를 일주기라고 표현합니다. 24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낮이 바뀌는 거, 이런 경우인데요. 물론 이게 아주 현저히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면 이상증인데요.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경험인데, 비렘 수면 각성장애. 일단 REM, REM이라는 건 머리 글자인데 Rapid Eye Movement, 빠르게 안구를 움직이는. 우리가 수면 단계를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의학적으로 관찰을 쭉 해보면 뭐 낮은 단계, 깊은 잠의 단계, 그 중에 한 단계로서 그 의지와 관련 없이 잠이 들어있으니까 의지가 아닌데 눈이 빠르게 이게 움직이는, 눈을 감은 상태인데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신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수면의 한 단계입니다. 그걸 REM, Rapid, 빠른, Eye, 눈, Movement, 운동, 그걸 이제 REM 단계라고 하는데요. 비렘 수면 각성 장애, 그러니까 수면 중에 보행, 그 몽유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수면 중에 보행, 잠자는 상태로 자기는 모르는데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겁니다. 수면 중에 경악도 포함되겠고요. 악몽 장애, 또 렘 수면 행동 장애, 그러니까 렘 단계냐 비렘 단계냐의 번호를 따로 붙여놓은 것의 의미고요. 꿈 실현 행동도 몽유병입니다. 일종의 꿈에서 나타나는 행동,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거를 나도 모르게 실제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뭐 벽에다가 볼일 본다거나, 꿈속, 그러니까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들이에요. 초조성 다리 증후군, 다리의 불쾌한 감각 때문에 다리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이 수면 이상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에 성기능 장애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성기능 장애와 성도착 장애. 그러니까 19번에 나오는 성도착 장애는 그 변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성기능 장애, 정상적인 성기능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건데, 역시 신체적인 어려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성적 행동들 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3번의 내용을 보면 교재로는 84페이지입니다. 성교행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기능 장애를 말하고, 그 내용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야기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보기 바라고요. 14번으로 성불편증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과 자신의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 역할 간의 불일치가, 이 말의 의미는 남성인데 남성인 게 불편한 거예요. 여성인데 여성인 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남성인데 여성적인 상황이 훨씬 더 편안하고, 여성과 같이 목욕하고 있으면 여성인데 굉장히 불편한 것. 하여간 일종의 성과 관련된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다르게 느끼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성에 대해서 강한 동일시를 나타내거나 반대 성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건데요. 이전에는 성정체감 장애라고 불렸던 건데요. 나는 성정체감 장애라는 명칭이 더 좋은데 성불편증으로 DSM-5에서 바뀌었습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성불편증을 하면 이게 성기능 장애인지 또는 성도착 장애하고도 좀 혼동이 되는데, 하여간 뭐 현재 DSM-5 상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15번입니다.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인데요. 정서와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 증상. 분류를 보면, 유형을 보면 적대적인 반항 장애, 어른에게 불복종하고 거부적이면서, 주로 이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는 주로 청소년
소화기나 청소년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면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 그래서 어른들에게 불복종하고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불복종하고 거부적이면서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서 가끔씩 폭발하는 파괴적인 행동,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품행장애. 자, 품행장애도 이 성인한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인데, DSM-5의 세부적인 기준에는 그래서 10살 이전에 소화기 품행장애, 10살 이후에는 청소년기 품행장애, 이렇게 진단명을 구분하고 있고요. 일단 좀 더 보면 방화증, 도벽증,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건 성인들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방화증은 불 지르는 거예요. 방화,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긴장 완화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1회 이상 고의적이면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다. 여기서 고의적이면서 의도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정신장애나 판단력 장애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적장애가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불에 대한 호기심으로 결과적으로 불을 지르게 됐다면 남의 집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화증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충동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인 건 당연히 알고 이거 큰 재산 손실이 있는 거 알지만 그 충동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이 방화증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벽증인데요. 도벽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이 곤란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앞에 화면을 도벽증에 관련된 한 토막 뉴스를 보겠습니다. 도벽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도 손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일기장에 죄책감을 토론하면서도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끊기 어려운 도벽의 유혹, 이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국에 들어간 한 남성, 약사의 눈치를 살피고 약품을 슬쩍 꺼내 의자에 앉더니 주섬주섬 가방에 담습니다. 이번엔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이 남성은 노트북 컴퓨터와 부품들을 쓸어 담아 사라집니다. 경찰에 체포된 41살 황모 씨는 이런 식으로 각종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황 씨의 다른 절도 행각을 알아낸 단서는 그가 꾸준히 써왔던 일기장. 황 씨는 일기장에 입사 3개월 만에 절도죄로 해고됐다. 어딜 가서든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이 든다며 평범한 회사원이 절도범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만해야지라며 다짐까지 했지만 도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해 순서 같은 건 조금이나마 죄송했어요. 법원은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배경엔 황 씨의 도벽을 강제로라도 치료할 필요성도 감안됐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사 중에도 도벽 때문에 망신살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백화점에서 옷 수십 벌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고, 최근엔 린제이 로한도 280만 원짜리 목걸이를 훔쳤다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그맨 곽한구 씨가 외제 차량을 훔쳤다가 구속됐습니다. 도둑질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쾌감이라든지 만족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늘도둑을 소도둑 만드는 도벽,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결국 큰 낭패를 초래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 그야말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 교재 돌아와서요. 반사회성 성격장애인데
이건 성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품행장애는 청소년까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10세 이전, 10세 이후로 나누긴 합니다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거라면 이 품행장애가 성인까지 이어지면 그 경우는 우리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품행장애는 성인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인 이후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구분합니다. 자, 18세 이상의 성인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라는 15번의 분류 말고 18번에 양괄호 18번에 성격장애의 ABC의 B군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내용상으로는 여기 연결해도 되긴 하지만 DSM-5의 분류로는 18번으로 가는 게 적절합니다. 자, 다음으로 16번입니다. 16번의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인데요. 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술, 담배, 카페인, 마약 등의 구체적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독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어서 예를 들자면 도박 중독도 중독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은 구체적인 어떤 유형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 그런 것에 중독되는 건데, 술, 담배, 카페인, 마약 등의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도박증과 같이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다양한 부정적 증상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전형적으로 약물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8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물질 관련 장애, 물질 사용 장애와 물질 유발성 장애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알코올 중독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중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물질 사용 장애와 유발성 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만 또 1시간은 넘게 이제 다루어야 될 텐데, 물론 그러기는 어렵겠고요. 자, 물질 사용 장애가 진전돼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물질 유발성 장애, 물질 사용 장애가 훨씬 더 현저해진 것이 물질 유발성 장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 사용 장애 보면 중독성이 있는 특정한 물질, 술, 담배, 마약 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증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부정이란 말의 의미는 정도가 약하다는,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주 현저하진 않아서 회사에 출근 안 한다거나 술 먹고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심심찮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물질 사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부정의 수준이에요. 술 먹고 다음날 아프다고 하고 회사 출근 안 하는 건 많이 겪죠.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를 부정적 증상이라고 한다면 물질 유발성 장애는 훨씬 더 현저해요. 술 먹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거나 정서가 불안정해져서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행동은 물론 그러니까 부정적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 증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더 심한 어려움들, 폭력적 행동, 정서 불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정 물질을 복용하는 도중에 또는 그 직후에 일시로 생기는 부정적 증상들이 물질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표현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질 사용 장애는 유발성 장애에 비하면 좀 약한 거고요. 유발성 장애는 사용 장애에 비해서 더 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질 유발성 장애의 두 번째는 물질 금단인 건데요. 금단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 안 먹으면 손이 떨리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손이 떨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어려울 만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만 점에 물질 약물 유발성 정신장애, 가장 심한 단계입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각, 환청. 술 먹고 환각, 환청이 바로 나타나진 않죠. 처음엔 회사 출근 안 하는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정서가 불안해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금단 증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지면 환각과 환청, 다른 전형적인 정신장애 증상들이 수반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증상이 심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물질 관련돼서는 도박장애가 있고 DSM-5에 의해서는 현재 딱 한 가지 도박장애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인터넷 중독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DSM-5에는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의 신경인지장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번에서 신경 발달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신경 발달장애는 주로 성장 과정 상에서의 이제 뇌 기능의 장애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경인지장애는 성인 이후의 상황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뇌 손상이나 뇌 일시적인 기능 장애로 인해서 정신장애 유발되는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경인지장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치매를 이제 DSM-4까지는 이전 버전인 DSM-4에서는 치매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것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을 보면 선망인데요. 앞에서 한번 다뤘던 단어입니다. 용어인데요. 선망.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요 신경인지장애는 이게 주로 치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치매를 노인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중년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성인 이후에 뇌 기능으로 인한 증상들을 우리가 넓게 치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그러니까 과거 명칭이고요. 지금은 주요 신경인지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도 신경인지 장애인 건데요. 신경인지 장애의 정도가 좀 경미한 것을 마일드, 경도, 경미한 신경인지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자, 치매 유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가죠. 성격장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해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기 초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진 심리적인 특성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10가지나 세부 유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정신장애와 구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성격장애는 스스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강박적인 사고, 중간고사 잘못 봐서 죽고 싶어 1년 내내. 근데 본인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지만 계속 침입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요. 지금 성격장애는 내가 무슨 문제야? 라고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저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인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제 성격이 좀 이상해. 그게 아주 지나친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자기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건 나름대로 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만큼 같이 일을 못하겠어. 이런 정도의 상황이 이 성격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대개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이 진단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과정은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성인 이후에 이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요. 자, 이게 분류가 10가지나 있고 A군, B군, C군. 군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A군에 3개, B군에 4개, 그리고 C군에 3개.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A군의 성격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묘하고 괴팍한 행동입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 성격 이상해. 이 상황인 건데요.
편집성 성격 장애. 이것이 심해지면 망상 장애로 연결됩니다. 망상 장애의 과거 명칭이 편집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지니고 적대적인 행동을 나타내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려면 뭔가 협력을 조별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인데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분열성은 스키조이드고요. 분열형은 스키조티펄, 타이펄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스키조티펄. 조현병이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스키조 조현병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근데 조현병까지는 아닌 성격 장애들인데 자, 분열성 성격 장애는 타인과 친밀한 성격 관계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사회적인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 특성이고요. 분열형은 분열성 성격 장애보다 사회적으로 더 심하게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생각이나 행동을 나타내서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 장애인데 분열형이 정신분열, 조현병과 더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행동이 극적이고 감정적이면서 변덕스러움.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이 A군 성격 장애는 기묘한 행동, 괴팍한 행동이 중심적이라면 이것은 정서적 불안정이 중심이에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 18세 이상의 성인이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15번의 품행장애에서 그게 성인에게 연결된 걸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것, 이것도 정서적 불안정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경계선 성격장애인데요. 감정이나 기분의 변화가 강렬하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극에서 극으로 변하고 이게 조울증적인 특성입니다. 극에서 극,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서 사회적 부정이 초래되는 경우인데요. 불안정한 대인관계, 예를 들자면 애인을 만날 때 애정과 분노를 교차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그래서 심하면 좋아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번엔 또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연극선 성격장애인데요.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을 나타내서 사회적 부정이 초래되는 성격 특성인데 인터넷 용어 중에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관심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상적으로 주식이 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이 밥 먹는 밥이 아니라 칭찬과 관심. 밥은 안 먹어도 남들이 관심 가져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성입니다. 자기애성.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남을 배려라는 건 눈꽃만큼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이 자기애성 장애인 건데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중심이야 이런 겁니다.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내가 중심이니까 타인을 착취해도 되는 거죠. 직장에서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부정이 초래되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C군입니다. C군에 보면 성격장애, 이번엔 불안과 두려움이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회피성 성격장애. 일단 보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사회적 부정이 초래되는 성격 특성인데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사회불안 장애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는 정반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의존성 성격 장애인데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보호받으려는 행동을 나타내서 사회적 부정이 초래되는 성격 특성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관련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대학생이 성적 이해 신청을 엄마가 대신해 준답니다. 여러분도 성적 이해 신청 이런 엄마가 대신해 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존적.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스스로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부모, 엄마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과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하고요. 강박성 성격장애. 우리가 앞에서 그 강박장애 있었죠. 그 강박장애의 특성을 가진 성격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집착하고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에 몰두해서 인색한 행동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 베풀어 주거나 그 남을 인정해 준다거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 부정이 초래된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번의 성도착장애인데요. 일반적으로 변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뭐 여러분들 각자 이건 쭉 보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정신장애. 앞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특정한 정신장애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정적인 증상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이번 시간은 DSM-5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의 내용을 간략히 20가지 정도로만 범주화 해봤는데요. 이것이 DSM-5의 범주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 그 다른 이제 분류 체계입니다만 지금 목적은 기본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1000페이지를 다 소화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기본적인 DSM-5로서의 진단명들의 아주 그 간략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이번 시간의 목표였던 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